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열고 장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던 여가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포함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셨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을 내정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입니다.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입니다.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 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입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교수입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습니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당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입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삼농, 즉 농어업, 농어촌, 농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한 자리인 여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네, 원민경 후보자는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인 주병기 서울대 교수를 또 내정을 했고요.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혁원 서울대 특임 교수를 내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인선 내용들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이어진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정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 김포에서는 학교 출입구도 침수됐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네, 경기 김포시 양도중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침수된 중학교 인근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도로는 현재도 이렇게 물에 잠겨서 학교 정문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차 학교 출입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인데요. 한때 물에 잠겨서 학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당시 상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학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장화를 신은 채 물이 들어찬 학교 정문을 살펴봅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찬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빠져나옵니다. 학교 출입구가 물에 잠기자 학생들은 주차장에 서서 어쩔 줄 몰라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인근 담벼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학교 인근 도로에는 형광색 우의와 검은 우산을 쓴 시민이 지나가는데 물속으로 발이 푹푹 빠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대피 명령도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동안에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내는 재난안전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고양시 창릉천 인근의 범람 위기로 인근 지역에 대피 명령이 발동된 상태고요. 또 고양시는 인근 저지대의 주민에 대해 안전장소로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한강 홍수통제소는 수도권 하천 곳곳에 홍수특보를 발령했고 의정부시 신곡교와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침수 피해 지역 등 재난문자가 계속 발송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 김포시 양도중학교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에도 비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성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쪽 제보가 잇따랐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른 가운데 운전자 한 명이 차량을 천천히 끌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트럭들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불과 10분 사이에 도로에 물이 가득 찼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도로를 뒤엎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건물 지하로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데요.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촬영된 영상인데 마트가 있는 건물 지하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시장 내부에선 물줄기가 흐릅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가게로 들어오는 물을 연신 퍼내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인천 성남동에 있는 시장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순식간에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더니 가게 물건들이 둥둥 떠다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경기 고양과 김포에서도 피해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낮 12시쯤 경기 고양시 화정동 일대 상황입니다. 도로 위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회색 아스팔트는 보이지 않고
탁한 빗물이 가득 차서 파도가 치듯 물결이 출렁입니다. 제보자는 차량 바퀴가 절반 이상 잠겨 헛돌고 물살이 빠르게 차올라 발목까지 금세 잠겼다며 집에 가는 길이 순식간에 물길로 막혀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필로티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건물 안 복도도 바닥이 물로 찰랑거릴 정도로 잠겼고 가동 중인 엘리베이터에서는 물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이곳은 고양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의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300여 세대가 입주한 곳인데 1층 식당 등은 손님이 올 수 없어서 영업을 못했고 바닥에 둔 택배 상자 등도 모두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경기 김포시 상황을 담은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흙탕물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길 정도인데요. 빠져나가려는 차량에 물살이 거세게 부딪히고 물건도 둥둥 떠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김포시 고천읍에 있는 도로 모습인데 제보자는 개천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며 지대가 낮은 곳에는 피해가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사거리입니다. 버스와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데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차들을 피해서 도로를 아슬하게 건너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건널목도 물에 잠겨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촬영한 중랑천의 모습입니다. 잔뜩 불어난 물이 거칠게 흐릅니다. 하천 옆에 있는 산책로와 가로수도 물에 잠겼는데요. 물 위로 일부 드러난 푸른색 나뭇잎이 이곳에 산책로가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다리 교각도 상당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높아져서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보 영상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 앞 바로 앞 상황 보고 계십니다. 도로에 흙탕물이 가득 찼고 차량이 곳곳에 멈춰서 있는데요. 버스가 이렇게 물길을 헤치면서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6년 정도 이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며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도로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내린 비에 가족들도 오늘은 집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은 하천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차량이 있는 도로까지 수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늘 낮 1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 왕숙천의 모습입니다. 이 제보자는 평상시에 하천이 인근 제방을 넘지 않는데 1시간 만에 수위가 급하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다음 영상 보시죠. 누런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건물 지하에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요.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마트에 있는 건물 지하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제보 영상 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이 굵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영상을 제보한 주민은 이 짧은 시간에 쏟아진 집중적인 폭우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와 천장 등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경기 용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소형 버스가 빗길에 전도됐습니다. 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어린이 등 6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사고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YTN에 들어온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터널 안쪽에 노란색 버스가 한쪽으로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소형 버스가 전도됐습니다. 목격자는 버스가 터널 벽면을 부딪힌 뒤 전도됐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5인승 미니 통합버스가 갑자기 좀 소리를 내면서 그 우측 터널 벽면을 부딪히고 앞으로 한 2바퀴 정도 굴러서 이제 멈춘 거예요.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죠. 네, 앞서 제보 영상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는 신호등을 들이받은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뿐 아니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시 기준 배수 지원 등 폭우와 관련한 출동 건수가 21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하천병과 농수로 등 출입을 금지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물이 차오를 경우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 피해 유의하시고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영내 평화와 안정,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 및 협의해 왔던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자연스럽게 추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실무 공무원과 함께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저효율 예산, 관행적 지출,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정부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지출 구조 조정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정해진 예산은 다 공개할 것을 지시하였고 더불어 민간이 새로운 시각, 제3자의 시선에서 정부 예산안을 냉정하게 보고 분석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대상 각종 수당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을 주목하며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공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민간에서 하는 제안이 예산 편성 과정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차관급 인사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23일에서 24일 일본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 25일 미국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다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예.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피해가 없도록 호우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추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정부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요? 네,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도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지하차도와 하천가 등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한 선제적 통제를 지시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같은 상습 침수 지역을 미리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중대본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만큼 폭우 상황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비가 계속 쏟아지면서 하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경기 고양시는 창릉천과 풍동천이 범람할 수도 있다며 인근 저지대 주민에게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랑천 의정부시 신곡교, 서울 중랑교 지점과 포천천, 포천시 포천대교 지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와 신천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열차 운행도 일부 멈췄습니다. 일산선 백석 구파발역 구간이 운행 중지 상태이고 교외선 의정부 대곡역 구간 운행 열차는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늘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의중앙선 일산역 수색역 구간은 한때 운행을 멈췄고 경원선 일부 구간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오부터는 서울 동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에 내려진 호우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중부지방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호우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 쏟아지고 있는 비가 현재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은 곳은 현재 강원 철원과 가평 등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해안 쪽부터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오전에는 인천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인천 옹진궁 덕정면에 무려 시간당 149.2mm에 달하는 극한호우로 오전 8시 30분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시간당 강수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또 낮 12시쯤에는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김포시 등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이 72mm가 넘거나 3시간 강수가 90mm를 넘는 극한호우를 기록하면 해당 지역에 발송되는데 이 문자를 받은 곳에서는 지하 공간이나 하천 주변에 머물면 안 되고 차량 운전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랏빛을 띠는 강한 비구름대는 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비가 약해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구름대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호우경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서울 동남권에도 추가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화천도 호우경보입니다. 자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을 보면 김포 고촌읍에 226mm를 기록했고 인천 옹진군과 김포공항, 고양시 덕양구, 서울 도봉구 등에서 곳곳에서 200mm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인천 옹진, 서구, 중구, 또 경기도 김포와 파주, 남양주, 양주, 가평, 포천 등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그럼 비는 언제까지 오는 건가요? 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 강원도는 150mm 이상, 충남 북부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점차 그칩니다. 이후에는 다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날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의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됐다는 내용인데요.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 동부권은 호우경보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에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발령이 됐습니다. 산사태 경보 또한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 계양과 경기 연천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주변 산지 잘 살펴보시고 산사태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는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검 수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검팀이 구속된 김건희 씨를 내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김 씨 측은 내일은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응할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내일 특검 조사를 받는다고요? 네, 민중기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속된 지는 이틀 만이고 지난 6일에 이어서는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 앞선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고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내일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며 최지우, 최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 이후 진행될 소환에도 응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에 압수수색도 전방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 시공업체 21g의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자택, 또 업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국토부 1차관의 자택과 감사원입니다. 이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21g이 계약 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은 전산자료 제출 협조 차원에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통일교 교인들의 조직적인 입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뤄지고 있죠? 네, 특검은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씨를 오늘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씨와 관련된 IMS 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한 게 김건희 씨와 관계 때문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던 김혜성 씨는 어제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귀국해서 체포된 뒤 바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혜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특검의 조사를 받은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특검은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으로 이들을 포함해서 기존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의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남부구치소입니다. 네, 구치소 현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구치소 앞에는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는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계속되는 우천으로 취소돼서 이곳은 모인 사람 없이 조용한 상황입니다. 구치소 앞은 간혹 면회를 위해 오가는 사람만 있고 큰 인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 앞으로 경찰에 신고된 집회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서유지선이 세워져 있지만 이것 또한 내일 오전 특검의 조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으로 집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구치소 주변을 순찰하고 있지만 별도로 기동대를 동원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은 거죠? 네, 구속된 김건희 씨는 오늘 오전에 구치소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고 절차는 오전 11시 반 전에 끝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수용동에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사복 대신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에게 부여된 수용 번호는 4398이고 이후 김 씨는 머그샷 촬영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제공되는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식단이 제공됩니다. 다만 수용 장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곳이 아닌 독방으로 2평 정도 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 씨에 대한 전담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하고 전담 교도관이 수용 감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는 어제 경호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대통령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차관 인선이 들어와서 이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영수, 2차관 김대헌을 임명했다는 내용이고요. 조달청장과 통계청장 백승보, 안영준 각각 임명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의 이승돈, 산림청장의 김인호를 임명했다는 소식이고요. 이 밖에도 기상청장의 이미선, 국정원 3차장의 김창섭을 발탁했다라는 차관 인사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2달간 정리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개헌과 검찰개혁 등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행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달여간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국가 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순으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국가 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3대 국정원칙으로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들었습니다. 이어 모두 123개에 달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1호 국정과제에는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선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대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 통제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와 민주적, 제도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포함됐습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등 외교 안보 전략도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구축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은 5년 동안 약 210조 원이 들 것으로 국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 개편안도 공약했었는데요. 오늘 대국민 보고에선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은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면서도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내일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오늘 수용번호 4498번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또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모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 씨 말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선 기간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김건희 씨는 눈물로 대국민 사과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민간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팬클럽을 통해 동선과 일정이 유출된 빈곤 포르노가 점은 디올백을 받는 이 영상.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철을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의 개인 통일교 측에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진품 목걸이를 받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V0로 불리던 실세 영부인은 결국 구속 피의자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네, 김건희 씨 수용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까지 마친 뒤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많은 분들이 예상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제 나온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가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 기본적으로 혐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스모킹건이 됐던 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뭐랄까요 주요 논거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이런 식의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그런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에 포함되는 건 아니어도 다른 혐의들에도 이런 같은 논거, 같은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라는 심증을 굳힌 그런 증거가 됐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단한 권력가처럼 여기저기 선물도 받고 관여도 하고 이러셔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시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서에는 이 목걸이 관련 혐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허를 찔렸다.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들도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검찰 측에서의 히든 카드였을까요? 그래 보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별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제지시켰다고도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제출이 됐고 그리고 목걸이 진품까지 현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직접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목걸이 받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든 이라고 하니까 받은 적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러면은 법관이 보는 앞에서 피의자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 돼요. 그 순간 아마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마음을 굳혔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허를 찔린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은 큰일 났네, 큰일이다 이런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 측에서 변호인에게도 솔직히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변호인이 형사사건을 변론할 때 의뢰인의 말에 끌려다니면 많은 경우에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위주로 말하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변호인에게조차 정확하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인이 사실은 의뢰인의 말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게 그것을 따져보고 이런 사실관계가 있지 않아요? 혹시 저런 일은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물어가면서 팩트 파인딩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 변호인단의 대응 중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 여사 측에서는 2010년에 이것을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가 출시된 시점이 2015년 8월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김 여사 측에서 어떤 대응이 나왔냐면 그거 90년대부터 출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고가의 보석 브랜드들은 해마다 신상이 나오면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 시점을 특정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봤을 때 90년대에도 나왔다. 그러니까 2010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올 수 있다. 이런 류의 대응은 사실 변호인이 하기에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뢰인에게 끌려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의뢰인인 김건희 씨가 다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변호인의 변호에도 패착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잠시만요.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임시회의를 열어서 공석 중인 금감원장 후보자로 이찬진 변호사를 의결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어제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 문제까지 언급돼서 속상하다. 그리고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심정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뱉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역전이 될 수 있어. 이런 일종의 뭐랄까요? 협박?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참회처럼 들리잖아요. 그다음에 회한처럼 들리고. 근데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를 전제하고 들으니까 이게 오히려 재판관이나 검사들한테 당신들도 얼마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들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참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좀 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지 않았을까. 제가 아는 변호인들은 변호할 때 이 스토리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구성해야 되면은 단편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구성을 위해서 전제 사실부터 전부 다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제 사실들을 다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을 안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답을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에게 그걸 끌려다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특성으로 보면 끌려다녔다기보단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 같은 의뢰인이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힘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녹취 들어보시죠.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입니다. 내란은 윤석열이 저질렀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저질렀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런 인정을 가지고 판단할 정도의 사안을 이미 뛰어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의원들이 대려 이제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또 김건희 여사 측근을 또 찾아가서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이 출세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했던 그 관심 몰입애들이 더글더글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소록도 보내라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리스크가 커질 것 같아서 심지어 김 씨를 소록도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컸다,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의미 같아요. 그런 것을 미리 지적하고 경고한 분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도 이 김 여사 리스크를 지적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선 캠프에서 상당히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뭐 제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2023년 12월에는 동아일보의 그 이기홍 대기자가 그런 기명 칼럼을 쓰지 않았습니까? 김 여사는 관저에서 나가서 사과로 가서 근신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었고, 2024년 1월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명품 가방 문제에 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사실상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에는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해외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경고하고 대안을 내놓은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통탄을 금할 수 없고, 그러나 늦었지만은 도려낼 건 다 도려내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바닥에 폐기물을 매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지만은 도려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리스크를 우려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갈등이 시작된 것도 바로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합친 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한 거를 지금 넘어서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최순실 씨를 넘어서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사실상 불법 계엄을 했고, 그거는 뭐 전두환의 내란에 뭐 형이 확정되는 순간 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만 확정된다면 그것을 뭐 넘어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더더군다나 또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 시대에 상상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있어도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본다면 김용민 의원의 평가는 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다라고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시대상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전두환 박근혜 정부를 능가하는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건희 의혹 규명의 핵심은 김 씨를 향한 여러 청탁들을 밝혀내는 것일 텐데요. 아직 실물은 확인되지 않은 보증서와 상자만 나온 명품 시계 5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 씨에게 사다 줬다는 사업가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새로운 의혹 제기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윤 대통령이 매력 있는 게 바보온달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영부인에 대한 사랑이. 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사랑해. I love you 윤석열이야. 그 시계를 제가 김건희에게 전달한 장본인이다. 저부터라도 어떤 대가성이나 뇌물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근데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거다. 특혜는 없었어도 나름 대통령 취임식을 참석할 수 있었고 명절 때 받은 대통령 선물은 저에게는 그래도 감사한 일이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로봇계 특혜 의혹은 대통령 경호처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도 로봇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봇계가 계단조차 자유로이 오르내릴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략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경호처도 모자라 방첩사까지 김건희의 개판에 놀아난 겁니까? 네, 앞서 시계 구매자 사업가 서모 씨의 인터뷰는 개인 유튜브에서 발췌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계를 산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업가가 대통령 경호실에 로봇 경호견을 빌려주는 계약을 따냈는데 특검은 이 시계도 그런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이던 시절에 본인의 수족처럼 부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가의 명품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기가 어렵다면은 그 행정관들이 사실 심부름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엉뚱한 사업가가 대리구매를 한다. 이것부터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할인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로부터 따낸 수의계약의 규모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계 가격보다 오히려 훨씬 저렴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에 어떤 물건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사업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부정한 청탁의 소지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저 서모 씨의 말로는 그 시계 구매 대금을 김건희 씨로부터 일부 받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는 다른 제3자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특검에서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그 제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보면 시계가 지금 5천만 원이 넘지만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샀고 그래서 일단 이 서모 씨가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 500만 원을 김건희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했거나 제3자에게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김병주 의원은 방첩사도 이 로봇계 경호견을 네. 도입을 했다라고 오늘 의혹을 제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네. 물론 이 방첩사에 도입된 로봇계가 이 서모 씨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 이게 갑자기 린다 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린다 김은 그 국방장관에게 연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사실 국방장관까지 좌지우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거를 했나?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방산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전 질문에 이거는 모든 죄들이 확정된다면 과거의 그 두 사건을 합친 그 이상이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인데 진짜 국방은요. 제가 재정을 오래 다뤄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은 기계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민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품질 인정이나 공신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공 분야의 조달 사업은요. 공신력 있는 레코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거를 1,800만 원이지만 만약에 그것을 입찰 내지는 뭐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해줬다면 나머지의 군 입찰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사업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거대한 방산비리로 번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 탄핵이 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예. 저렇게 서모 씨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방송하는 모습이 조금 낯선데요. 어떤 연관으로, 어떤 인연으로 김 여사와 이런 관계를 맺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 의혹, 그라프 목걸이 의혹과 마찬가지로 지금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가 불가능하다거나 혐의 입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어떤 시점에 전달을 했는지 이것에 관해서 진술이 대단히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면은 처벌할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흔히 보듯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혹은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있어서 자꾸 바뀌거나 모순점이 있으면은 그만큼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최대한 실물을 확보를 하고 나아가서 언제 이것을 어떻게 돌려받았는지에 관한 진술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서희건설에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돌려받은 시점이 계엄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24년 가을 무렵에 돌려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전국은 한창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이 되고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은 혹시라도 통과돼서 김건희 씨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계도
그런 무렵에 비슷한 배경으로 혹시 돌려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특검이 적극적으로 좀 진실을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쏟아지고 있는 명품 관련 의혹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특별 사면 이후에 여론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야권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실제로 그 상당수의 또 국민들께서 그 가족들까지 사실상 도륙되다시피 한 그런 전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번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 나쁘다, 이런 쪽의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은 많이 하는 걸 듣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정의 지지율을 아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이런 여론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톤 원보이스로 그냥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명징하게 얘기를 하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그럼 대통령 취임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저거보다 이제 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옆에 학교에서 정학 먹고 있던 전교 1등짜리를 갖다 이 학교로 지금 데리고 와서 이제 전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정학 풀었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좀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군요. 스스로 폭주하지 않도록. 그거 아닌가? 저 뇌피셜입니다, 그냥. 네,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킬 정도로 여론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민주당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키지 않을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이 뭘 해도요, 지지율이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아무리 입법 독주를 하든 뭘 하든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분석을 저는 본인의 뇌피셜이지만 잘 했다라고 보는 게, 강성 지지층의 어떤 갈등, 그리고 분노, 그 갈등에 대한 분노, 이것을 자양분으로 대표가 됐잖아요. 전현희 의원은 갈등과 분노를 자양분으로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저게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의 성실에 어떤 기반한 그런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조국 전 생각합니다. 대표가 만약에 복권이 됐으니까요. 서울시장에 나선다면 그럼 전현희 의원과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성 지지층의 어필을 세게 할 수 있는 말을 방송에도 본인이 굉장히 나오고 싶어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 저렇게 최근에 본인의 발언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최고위원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의도된 발언과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가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에 나선다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모를 리가 없고 다만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이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면 복권을, 특히나 특별 사면을 그런 정치공학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시비리 사범이자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입시비리 사범을 특별 사면에 복권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크나큰 박탈감을 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5년 동안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뒤덮다시피 한
그런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복권돼서 돌아오면은 어떤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이것을 예상하고 논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불편하고 역시나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난 7일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우리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방선거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고 보궐선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향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의 복권까지 되고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특권까지 향유하게 된다면은 과연 평균적인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과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까지 범여권이 이 문제는 대단히 엄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제 광복절 국민 임명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분열의 사면이 아니었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행사장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가 당의 조처를 받아들이겠다며 어제 열린 연설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없는 연설회장에서도 배신자라는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러분,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북한 수령제 사회입니다. 전한길이 무슨 정치 깡패입니까? 김건식 후보는요, 친한파 한동훈 끈앞풀 아닙니까? 그들이 했는 짓이 뭡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은 놈들 아닙니까? 네, 지난 8일 대구 경북 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 어제 부산 합동연설회에는 당의 출입 금지 조처로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전시를 둘러싼 후보자들 간 공방은 연설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한길 씨에 대한 제명 조치 여부, 내일 결정되는 건가요? 내일 결정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흐름이 저는 지금 헌재에서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파면된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동조하는 흐름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헌 정당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거기에 기수가 돼서 지금 엄청나게 선동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좀 과한 표현이지만 정말 국민의힘에서 계엄과 관련해서 그리고 탄핵과 관련해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들을 배신자라고 전한길 씨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김한길 씨는 반역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전한길 씨. 네, 전한길 씨는 네? 반역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럴 것이지만 제가 그 내란을 경험하고 그런 걸 본다면 그때의 불법 계엄은 국가와 국민과 역사의 반역입니다. 근데 저렇게 쉽게 막 배신자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의 길로 끌고 간다. 그러면은요, 저는 전한길 씨는 뭐 과한 표현이지만 똑같이 과한 표현으로 돌려드린다면 반역자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반역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 전한길의 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 전한길 소용돌이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했어요. 그런데 이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의원들 대부분이 대전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오늘 충청 호남 지역 합동연설회가 대전에서 개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의원회관과 여의도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온당한 형태의 압수수색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의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이른바 통일교 입당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어요. 자,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한 해에 그 중앙선관위에서 매년 발간하는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한 해에 국민의힘 당원은 책임 당원과 당비 안 내는 당원까지 포함해서 5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로부터 뭐 입당을 조직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같은 해에 민주당은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79만 9천 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입니다. 사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갓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해서 21.6%가 당적을 갖고 있어요. 예. 이분들이 이중 당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민주당은 당원이 512만 9천 명, 국민의힘은 444만 9천 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500만 가까운 당원의 당원 명부를 특검이 다 가져가서 그러면 통일교 교인과 하나하나 다 대조해 봅니까? 그럼 만약에 겹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입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형태의 입증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사실 비정상적으로 당원이 많고 매집된 당원, 동원된 당원, 이중당적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인구 5천만 명인 나라에서 1,000만 명이 당원인 것이 사실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정당 개혁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해야지 이걸 특검이 당원 명부를 통째로 가져가서 무엇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당원 명부를 한꺼번에 가져간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까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약해진 것 같은데 다시 강해진다고요? 네, 지금 서울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퇴근길은 물론이고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서울과 경기 북부 또 영서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곳 청계천 산책로 출입문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도 내일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은 북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부분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붉은색의 구름이 있는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서해상에서 발달한 분홍색의 비구름이 곧 내륙으로 유입되면 다시 수도권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 지역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호우특보 지역이 더욱더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수도권에 최고 150에서 200mm 이상, 영서 중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충북부에도 10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호우로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와 충남, 전남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를, 그 밖의 지역도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는 산사태 특보까지 발령된 만큼 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인천과 전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폭우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폭우로 인천 계양구에 조금 전 오후 4시부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와 서구, 부평구에도 현재 산사태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산사태 우려 지역은 접근과 통행을 금지하고 유사시에는 대피소, 학교 등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의 곳곳에 산사태 특보가 발령돼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건물이 잠기는 등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의 비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성 기자,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전부터 수도권 곳곳에서 비 피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쪽 제보가 잇따랐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도로 상황입니다. 도로에 물이 차오른 가운데 운전자 한 명이 차량을 천천히 끌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트럭들도 속도를 줄인 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불과 10분 사이에 이렇게 도로에 물이 가득 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누런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건물 지하로 폭폭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가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마트가 있는 건물 지하가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제보자는 전했습니다. 경기 고양과 김포에서도 피해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오늘 낮 12시쯤 경기 고양시 화정동 일대 상황입니다. 도로 위가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회색 아스팔트는 보이지 않고 탁한 빗물이 가득 차 파도가 치듯 물결이 출렁입니다. 제보자는 차량 바퀴가 절반 이상 잠겨 헛돌고 물살이 빠르게 차올라 발목까지 금세 잠겼다며 집에 가는 길이 순식간에 물길로 막혀 발걸음을 옮기기 힘들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고양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상황입니다. 필로티 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요. 건물 안 복도도 바닥이 물로 찰랑거릴 정도로 잠겼고 가동 중인 엘리베이터에서는 물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제보자는 300여 세대가 입주한 곳인데 1층 식당 등은 손님이 올 수 없어 영업을 못했고 바닥에 둔 택배 상자 등도 모두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경기 김포시 상황을 담은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흙탕물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 발목 높이까지 잠길 정도인데요. 빠져나가려는 차량에 물살이 거세게 부딪히고 물건도 둥둥 떠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도로 모습인데 제보자는 개천처럼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며 지대가 낮은 곳에는 피해가 걱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들어온 제보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사거리입니다. 버스와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는데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차들을 피해서 아슬하게 도로를 건너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건널목도 모래 잠겨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촬영한 중랑천 모습입니다. 잔뜩 불어난 물이 거칠게 흐릅니다. 아천 옆에 있는 산책로와 가로수도 물에 잠겨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물 위로 일부 드러난 푸른색 나뭇잎이 이곳에 산책로가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다리 교각도 상당 부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위가 높아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서울 중랑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CCTV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서울 중랑교의 모습입니다. 중랑천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흙탕물이 되어서 주변에 하천변의 공원으로 넘쳐 있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저희 다음 지역도 준비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월계 1교 동측 쪽인데요. 현재 지금 작업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도로는 현재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 작업을 위해서 또 통제 작업을 위해서 작업 차량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모습이고요. 진출입로 부근인 것 같습니다. 중랑천의 수위도 조금 전에는 자전거 도로와 그리고 인도가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자전거 도로는 구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배수를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보게 계십니다. 네, 다음 화면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중랑천 주변의 CCTV 모습 저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계 1교인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는 상단 의정부 방향을 보고 오셨는데 이번엔 하행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현수막이 진입로에 쳐져 있는데 출입을 통제하는,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차량이 통제가 되어서 작업 차량 이외에는 일반 승용차나 차량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현재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울 중랑교의 모습인데요. 네, 물살이 좀 거세게 일면서 흙탕물들이 저희가 넘실거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밑동이 아니라 줄기 부분, 가지 부분까지 거의 잠겨서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은 출퇴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꼭 차를 타야 한다면 뉴스 보시면서 동부간선도로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좀 피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으로 중랑천 상황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중부지방에 쏟아진 올해 가장 강력한 극한호우의 원인 그리고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단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아침 상황을 좀 짚어보겠는데 인천 옹진군에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최고의 물폭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우선 오늘 오전 8시에서 9시쯤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서 이 시간당 149.2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앞서 8월 3일에 전남 한평에 147.5mm, 무안에 142mm를 뛰어넘는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예. 자, 옹진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뭐 중랑천 모습도 봤지만 서울이나 경기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잇따랐다고요? 네, 정오 무렵에는 김포공항 부근과 서울 은평구 그리고 경기 고양에도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김포와 고양, 일산 그리고 서울 강서구와 은평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 옹진군과 서울 강서구, 도봉구 그리고 경기 고양과 김포 등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폭우가 내렸을 때는 좀 남부지방에 많이 내렸던 것 같은데 이번 정체전선은 좀 중부지방으로 올라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지난주 토요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남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전남 해안에 3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았고요. 예. 지금은 중부지방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체전선만으로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라고 하는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했습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이 지나는 곳에서 예. 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저기압이라고 하면 뭐 열대 저압부, 열대 저기압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중규모 저기압은 조금 생소합니다. 예측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은 주로 정체전선상에서 자주 발달하는데요. 이 정체전선은 큰 공기덩어리와 공기덩어리가 부딪혀서 만들어진 긴 구름대입니다. 예. 이게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공기이기 때문에 이 충돌을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는 더 강하게 충돌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커피 믹스를 빠르게 저으면 회오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예. 한 지점에만 소용돌이가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규모 저기압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압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 중규모 저기압은 책 한 권 크기 정도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작아서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예. 쉽게 표현을 하면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수치 예측 모델들이 예측하는 단위가 동단이라고 한다면 이 중규모 저기압의 크기는 아파트 단지 혹은 더 작게 발달한다면 이 학교 운동장이나 건물 하나 정도로 발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예. 강수량 차이가 무척 큽니다. 네, 굉장히 범위가 좁네요. 단시간에 이렇게 극한호우가 내리다가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거는 곧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비가 또 많이 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에서 앞으로 2시간가량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할지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화면 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지금은 비구름대가 경기 북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는 이렇게 비가 약해지거나 그친 곳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퇴근길은 물론 내일 새벽까지는 이 서울과 경기 북부 등 수도권 곳곳에서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 폭우가 계속해서 쏟아지기보다는요, 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쏟아질 걸로 보이고요. 예. 내일 오전부터는 점차 잦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비가 그친 다음에는 정체 전선이 또다시 만들어져서 폭우를 쏟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여름철 그리고 가을 초반에는 언제든지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단단한 뚜껑이 아니라 이 풍선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커졌다가 다시 남동쪽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에 걸리게 되면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특히 가을 장마라고 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여름이 끝나고 서서히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는 시기에 접어들면 다시 한번 이런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매년 오는데요. 예. 올해 역시 8월 말에서 9월 초, 늦으면 9월 중하순에 이 가을 장마가 한 차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아직 비와 관련해서 완전히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우는 또 폭염을 부른다고 저희가 폭우와 폭염이 계속 반복해낸 상황이 있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또 극한의 더위가 좀 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계속해서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가 그치면 또다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으면서 다시 강한 폭염이 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지고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나타났던 극한 폭염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보이지만요. 이 바람의 방향과 햇볕 그리고 지형의 요인이 더해지는 곳에서는 35도를 넘는 심한 무더위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자전 전문 기자와 오늘 호우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사망사고가 난 건설사에서는 임직원들이 사표를 썼고 현장 공사도 멈췄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 단순히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낸 가운데 올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숨진 포스코 ENC는 지난 5일 대표가 물러나고 공사도 멈췄습니다. 지난 8일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DL건설은 11일 대표부터 현장 수장까지 80여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DL건설의 모기업인 DLENC도 전국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한 뒤 최고 안전 책임자 승인을 받은 현장만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은 이런 상황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마다 안전에 대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다음 차례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모든 팀들이 확인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저가 입찰제, 공사기간 단축 압박 등이 안전 소홀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선뜻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작업을 하려면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든단 말이에요. 안전에 관련된 어떠한 시민의식이나 사회적인 인식, 비용 지출 같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에 더해 근로자들의 고연령화 문제와 인력난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문제 등 구조적 요인도 짚어봐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어젯밤 구속된 김건희 씨가 수용번호 4398번을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정식 입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용동에서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김 씨는 사복 대신 수용복으로 갈아입으며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 씨는 수용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까지 마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는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구매해서 전달했다는 사업가가 시계값으로 치른 3,5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관 김 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계 구입자로 특정된 사업가 서모 씨는 지난 8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5월에서 6월쯤 김건희 씨로부터 시계 대리구매 요청을 받았고 이후 용산 관저 인근 음식점에서 김 씨를 다시 만나 이 시계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 독거실에 수용된 거죠? 그렇습니다.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이 독거실은 통상 2평에서 3평 남짓이고 TV, 관물대, 접이식 책상 겸 밥상이 있습니다. 다만 침대가 없어서 온돌이 가동되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내야 합니다. 보통 수용자들은 공동 목욕시설에서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하고 운동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공동으로 모여 운동을 하기 마련인데 김 여사의 경우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책정해 목욕과 운동을 하게 해준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독방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 것 빼고는 전직 대통령 영부인 예우는 없어진 거죠? 전혀 없어집니다. 신병 자체가 구치소에 인계된 이상 경호처가 개입해서 경호를 할 여지가 없고 사실상으로도 경호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상 해석으로도 더 이상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구속 뒤 첫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는 전혀 출석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김건희 씨는 응할까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 중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여타 혐의는 곁가지에 불과하다. 더 이상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김 여사의 경우에는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아직 초반 내지는 중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첫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이후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조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 잡아야 자신과 관련된 기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형량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김 씨 측은 내일 조사에는 응할 것이다. 이후에는 결정이 안 됐다는 입장을 좀 밝힌 것 같은데 구속 심사할 때를 조금 돌아보면은 깜짝 카드를 이제 특검에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서희건설 회장의 이제 자수서 그리고 나토 진짜 목걸이 진품을 그리고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부러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부러 공개했을 가능성보다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전주에라도 이 진품이 실제로 발견되고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제출했다면 이 혐의를 구속영장 피의 사실에 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영장실질심사 하루 내지는 이틀 전에 자수서와 진품이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급하게 특검이 어떠한 형태로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다 영장실질심사 때 깜짝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정황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서희건설 측은 그동안에 부인하던 입장을 번복하고 김 여사에게 진품 목걸이를 건네주었고 일종의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당히 전면적인 자수 형태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이후 김 여사로부터 논란이 인 뒤 돌려받은 진품 목걸이를 제시함으로써 이 특검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전격적으로 진품 목걸이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한 가품 목걸이를 동시에 제시하는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도 단순한 증거 부인을 넘어서서 증거 작출에 해당하는 사정이라 구속영장 피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도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클리프 진품 목걸이가 어떤 특검의 오래된 계획된 히든 카드였다기보다는 서희건설의 자수 시점이 어쩌면 어제 영장 심사 시기와 맞물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서희건설이 왜 갑자기 자수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플리 바게닝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플리 바게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플리 바게닝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플리 바게닝을 일종의 불법으로 보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전면적으로 서희건설 측에 플리 바게닝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보다는
압수수색이 단행되고 여타 수사 정황상 서희건설 측은 혐의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크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고 서희건설 회장이 나서서 이 사건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주변에서 자수를 먼저 감행한다면 가장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다면 단순 자수서 제출을 넘어서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뇌물 공여라 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형량을 상당히 낮게 책정받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무혐의로 이 혐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당장 김 여사에게 이와 같은 진품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의 신분은 아직 영부인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부인 신분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도 어렵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니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서희건설 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확대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형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강하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이제 애초에는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모조품을 빌린 것이다로 좀 바뀌어서 해명이 계속 뭔가 엇갈리는 느낌이었는데 결국에는 진품이 등장해서 어떤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혐의가 좀 추가되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 혐의는 구속영장 피의 사실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먼저 이 사건은 별건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별건이라 구체적인 진술 시에 일부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변호인 측이 반발하자 이 특검 측에 이와 관련된 진술을 1분 내로 마무리하라 내지는 5분 내로 마무리하라는 등 시간 제한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급하게 입수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혐의는 단순한 부인 수준을 넘어서서 증거 작출, 즉 가품 목걸이를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사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정황으로 강하게 제시하고픈 유혹을 상당히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인간인 이상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목걸이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건진법사 사안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정황 자체가 석연치 않은 만큼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피의 사실 관련 혐의만으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품이 발견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린 것인데 지금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 미스터리인데 지금 실물은 나오지 않았고 상자와 보증서만 나왔는데 이걸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특정된 사업가 서모 씨가 있습니다. 로봇계 사업을 한다고 전해졌는데 5천만 원짜리 시계를 VIP 할인을 받아서 3,500만 원에 샀고 김건희 씨로부터 500만 원만 받았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 가방, 시계 등을 구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에 풀리는 수량이 한정돼 있고 특히 구매자를 일일이 기재하는 대상인 만큼 특검의 수사를 상당히 도와주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 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되면서 특검이 즉각 압수수색에 나서 이 구매자를 특정하게 되었는데 그 구매자인 서모 씨는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이미 받고 있는 VIP 할인에다 영부인 할인까지 받아 싸게 구매하였다. 김 여사와 당시 매장 직원을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까지 시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과 더불어 다만 전부 그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김 여사 측이 자금을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로 마련하였는지 김 여사 측이 적절한 해명과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액의 현금을 평소에 보관하거나 따로 인출한 그 시점에 정황이 없다면 이와 같은 서 씨의 진술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대리 구매가 아니라 서 씨가 직접 구매해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뇌물죄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과의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구매해서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로 정리되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대가 관계는 특검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팔찌나 선물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명품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들어오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혜성 게이트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 김혜성 씨가 우리나라를 입국을 해서 바로 체포가 됐단 말이죠. 과연 그 게이트가 열릴 것인지 진실 어떻게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김혜성 씨는 어제 입국한 즉시 특검에 체포됐고 특검의 체포 기한이 48시간 이상 연장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 사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미 오랜 기간 특검의 소환조사 요청에 불응해온 상황이었고 자신의 일신상, 가족상의 문제를 들어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해왔지만 사실상 도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고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에 따라서 더 이상 제3지로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 불가피하게 입국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김 씨는 집사라고 불리는 상황이라 김 여사의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했거나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김혜성 씨는 일단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대상입니다만 이에 따라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별건에 해당하는 수사로 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 여사의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과 관련된 여타 질문을 특검이 감행할 수 있고 김혜성 씨가 자진해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술을 하기 시작한다면 예.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여타 수사 대상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만에 200mm 안팎의 비가 기록됐는데요. 레이더를 보면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보라색 비구름이 다시 강한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시간당 최고 70mm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 200mm 이상, 영서와 충남 북부에 최고 100에서 150mm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겠고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강복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